네, 제3절 정부 관료제와 민주주의입니다. 네, 현대 행정의 주요 과제와 쟁점 중에 세 번째이죠. 예, 말씀드렸듯이 정부 관료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 관료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 정부 관료제 논의는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대외적 민주주의고요. 대외적 민주성이고 다른 하나는 대내적 민주성입니다. 대외적 민주성이라 하면 이 관료제 외부의 시민사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고요. 대내적 민주주의는 관료제 내부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계에서는 뭐 대내적 민주주의는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요. 이게 한 90% 정도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대외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나와야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대외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활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활발해지고 주관식 시험에는 만약에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은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행정학과 정치학의 논의는 이 대의제에 대한 문제점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의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4년에 또는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잖아요. 그죠? 그게 4년에 한 번씩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택하고요. 예, 우리나라는 한 명의 대통령과 243개의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죠? 지방정부의 수장들, 지방자치단체장들 선거합니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대통령 5년이고 지방자치사는 4년이죠. 네네. 자, 이렇게 어쨌든 수장과 이 관료들을 우리가 의회 의원, 이건 국회의원이고요. 지방의회 의원도 있습니다. 그죠?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출해서 우리의 일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부적절하다는 거죠. 과연 첫째는 이런 민감성이 있게 우리의 것을 일을 잘 해주느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시대적 변화가 있다는 거죠. 4년에서 5년 내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요구가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우리의 요구가 변화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뭐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의제에 대해서 불만이 표출되면서 어떤 관료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이 사실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일반적 관계는 어떠냐? 이거는 사실 관련제와 민주주의의 일반적 관계, 이건 아마 행정학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적 쟁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갈등의 관계가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뭐 이런 것들 쟁점이 있었죠. 첫 번째가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게 뭐냐? 관료제는 뭡니까? 관료제는 합법성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둘째, 그래서 이 국민들에 대해서 관료는 평등한 법 적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 관료의 충원도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
네 번째, 민주적으로 설정된 국가 목표를 수행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어디가? 관료제가. 그러면 다시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저해하는 것도 있죠. 첫째, 관료제는 목적과 수단 지향, 목표에 대한 수단 지향적인 이 도구적 합리성이 강합니다. 여기서 도구적 합리성이란 거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데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양한 사회 현상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돌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다 고려해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권력의 불균형이죠. 왜 권력이 불균형적입니까? 당연하죠. 관료 사이는 다양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시민 사이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누가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료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네 번째는 국민 요구에 대한 민감성이 낮다. 왜 낮아요? 약간 슬랭으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철밥통이라 그러죠. 그런 민감성 낮은 거를 좀 민감성이 낮더라도 어떤 제재를 받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부가 비대화됐다. 그래서 위임 입법이 증가되고 관료의 권한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적 모색으로 우리가 증가된 게 이게 대안입니다. 대안이 첫 번째가 참여민주주의고 두 번째가 수기민주주의예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들이 있는 답안에 더 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가장 쟁점적인 건 이 두 가지 참여와 수기민주주의 정도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자,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로서의 참여민주주의입니다. 그죠? 자, 참여민주주의라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는 민주주의가 합니다. 결국은 많은 참여를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 참여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를 통해서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참여민주주의를 한다면 그럼 참여의 방법들은 어떻게 있는가? 선거나 투표를 통한 참여가 있을 수 있겠고 행정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겠죠. 각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여 예산제도나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여민주주의가 무조건 좋다. 참여민주주의를 하면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고려할 게 있습니다. 첫째가 주민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고요.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참여민주주의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당선된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데요. 아니, 시간이 바쁜 사람들 올 수가 없죠. 제가 일본에 주민자치회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주민자치 정례회라 그러죠. 그걸 하는 사람들 찾아봤는데 70% 이상이 80대 이상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쁘니까. 80대 이상이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주민자치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행정 과정의 시민 참여를 제도화했을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어느 정도 가지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일부 참여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구속력이 있느냐.
대표성도 없으니까 구속력도 가지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참여 의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입니다. 특정 정책에 대해서 적대적 종기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하여 참여할 수도 있고 포퓰리즘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여가 과연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아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유사한 말로 참여자의 편중. 어떤 하나의 만약에 지금도 우리 뭐 잦은 광화문 집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광화문에 가는 집회를 하는 사람이 언제나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대표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수기민주주의입니다. 수기민주주의는 최근에 여러분들 수기민주주의를 보는 게 뭐죠? 자, 우리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 제도를 과연 수시로 하는 게 낫냐 정시로 하는 게 낫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넣어놓고 토의를 했습니다. 이게 또 수기민주주의 하나고요. 또 원전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전기 개발을 과연 대체 에너지만 하는 게 좋고 원전을 이제 스탑시키는 게 좀 그래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게 좋으냐 마냐에 대한 토론 이런 것도 다 수기민주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기민주주의는 민주적 수기 과정을 통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을 이루는 민주주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심의민주주의 또는 담론민주주의라고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을 하고요. 대의민주주의에 내장된 이 수기성을 보다 강화하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상적 배경은 비판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균형 잡힌 조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가 뭐죠?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국가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건데 이 비판적 자유주의라 하면 이렇게 형이화된 개인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이들이 좀 더 숙성된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비판적 자유주의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 이런 것들도 아주 기본적인 데 있습니다. 수기민주주의의 경우는 이 수기민주주의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지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원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대체 에너지를 더 강할 것인지, 원전을 앞으로 개발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한다. 그때 첫째 뭐 공정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죠? 둘째, 의사행정에 관한 토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데요. 참여하는 의견이 다양하고요. 그 결과가 불확실성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조건 에너지 정책 전환에 찬성하게 된다. 또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원전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간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얘기 저 얘기 들어서 결국 마지막에 어떤 계획으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기민주주의 유행성과 한계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계는 당연하죠. 이 제일 큰 첫 번째 한계 논의는 뭐겠어요? 이것도 구속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원전을 앞으로 하지 말고 대체 에너지로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견해를 국회가 받아들여야 돼요? 공론화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요? 그냥 몇 분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300명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구성력의 문제가 발생해야죠. 이 참여의 문제도 과연 질적 양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느냐? 그리고 심의의 과정과 토의가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과연 얘기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잘 안 묻죠. 이건 이 정부 사람들이 이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 안 믿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효율성에 대한 계속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하자면은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료민주주의. 마지막에 관료민주주의 뭔지 아시죠? 관료민주주의는 행정 내부의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개인 수준, 조직 수준, 환경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보시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과 공론정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료주의 민주주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